334. 2018년 중국에서 열린 여러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고 2019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사회과학원 CASS에서 열린 가시아 문명의 대화 컨퍼런스라는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는 제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이 밖에도 10월과 11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여러 주요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언론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언급되며 서서히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일주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기회나 장기적인 공동 연구 기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두오의 뉴스에 실린 제 기사는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했고 저는 평론가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저명한 외국인이 되지는 못했고 중국에서 큰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중국 관련 글쓰기는 중단되었고 중국인과의 교류도 소수의 사람들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진행 상황 2015년 예일대와 프린스턴대에서 획기적인 강연을 한 이후에도 미국과의 관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부 관계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어떤 컨퍼런스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취업 가능성에 대한 문의는 후속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과 똑같이 차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2001년 하버드에서 강연을 했을 때와 335. 마찬가지로 특정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연구소는 주한 미국 대사관과 함께 꽤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저는 몇 차례 대사관 관련 행사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클럽에 복귀하는 것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에 돌아온 2019년보다 2007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예일대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대학의 동료 및 가족과의 관계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를 음해하기 위한 거대한 범죄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거짓 고발하는 데 동의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기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가족은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논의도 피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안보 서한이나 저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징역형과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 위기에 대한 가족과 동료들의 침묵에 대한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336. 저는 2014에서 2015년에 이전 투쟁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진실 및 화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진실 캠페인은 2004년에 가족과 몇몇 친구들에게 보낸 일련의 편지 형식으로 약 4페이지 분량으로 저에게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규모는 꽤 분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 편지에 전혀 답장을 하지 않았고 만났을 때 저와 어떤 대화도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한 번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일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족들이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 그대로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그녀 역시 많은 것을 물어보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대화에서
물론 진짜로 믿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가진 자원이 부족한 것은 제가 학자가 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주장은 짜증스럽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이 되자 그들은 참을 수 없었고 저는 그를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새어머니인 제이미가 언니인 안나가 제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337. 언니의 삶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언니의 삶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며 언니의 고민에 최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은커녕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안나와 제 동생 마이클이 아들 벤자민에게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런 노골적인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충분히 지쳤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게 대응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제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 가족도 음모에 가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 16년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족, 친구, 동료들은 약 20년 동안 범죄 음모에 협력해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도와줄 수 없다거나 심지어 저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편지를 받았다면 저는 그것을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와 함께 숲속을 산책하며 이 사실을 알려줄 방법을 찾아주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저에게 명백히 범죄적이고 비윤리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결코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야 저는 그들에게 역사적 기록을 위해 338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완전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원고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2014에서 2015년 캠페인은 제가 2004년에 시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 코넬 웨스트 등 저명한 학자, 언론인, 기타 저명한 인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저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제 요청을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제 앰네스티와 같은 여러 단체에 제 사건에 대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편지를 보냈던 저명한 인사들로부터는 말 그대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경우 그녀의 비서가 저에게 전달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은 진보적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리노이 대학교의 동료들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과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120여 통의 편지 중 약 6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지했지만 모두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편지를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동료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답장에 담긴 우스꽝스러운 주장은 제 분명한 편지에 대한 대부분의 추악한 침묵보다 훨씬 낫습니다. 339. 저에게 답장을 보낸 동료들 중 누구도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왜 저에게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여러 차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어머니가 적어도 제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신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인 폴도 여러 차례 제 말을 경청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의 심각성과 문제의 중요성,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제를 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5년 또는 10년의 로비와 설득을 통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키워낸 미국의 중상류층 지식인 계층 전체와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거짓의 그물에 휘말려 계셨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지만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일대, 하버드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한 후에는 미국에서 다시는 연설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도 아시아 연구소를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뇌교육대학을 통해 기회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일본에서도 강연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학계와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한때 제 인생에서 일본 교수진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매우 부자연스럽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340. 아버지는 2017년 1월에 서울에 있는 저희 가족을 보러 오셨습니다. 방문을 연기해달라는 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과 달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가 겪은 어려움이나 아내와 아이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벤자민이 겪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그는 벤자민이 겪은 일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치료사를 만나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한계에 도달했다. 아버지는 저에 대한 범죄 행위를 피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가 자신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저와 제 가족에게 무슨 짓이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화로 극히 제한적으로 교류했습니다. 동생인 마이클과도 가끔 통화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노골적인 범죄 행위는 그 어느 때보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가족이 저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비밀법이나 권고에 따라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변명이 여지가 없었는데 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학자라는 이유만으로 돈이 없는 것처럼 341. 행동하고 제 모든 실제 업적을 무시하는 가족을 보면서 평생을 엄청난 거짓말을 하며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비극에 빠지기보다는 이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관계를 끊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아버지가 제게 편지를 보내 제 가족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답장을 보내 제 일에 대해 기꺼이 말씀드리겠지만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제 직속 상사와의 비밀스러운 교류와 제 정신질환이 제 동의 없이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된 과정에 대해 제가 제기한 질문에 답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이 너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교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고 다음 단계는 전체 이야기를 공개하고 전국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거의 접근하지 못했고 미국 학계 활동에서도 배제되었지만 포린 폴리시 인포커스에 계속 글을 썼고 그중 몇 편의 글은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존 페퍼와 함께 외교정책 포커스, 포린 폴리시 인포커스에 기고한 태평양 피벗에서 녹색혁명으로 2012년 10월 4일자
라는 제목의 기고문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제안한 군사적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완전히 342.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군대 전체가 전쟁 사업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2012년 초 노엄 촘스키와 나눈 서신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당시 저는 군의 역할과 안보라는 용어를 완전히 재정의하여 현재의 논의와 예산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촘스키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저는 공군은 더 이상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 오염을 막고 해군은 해양 오염을 막고 육군은 토양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는 새로운 개념의 군대를 설명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개념은 매우 독창적이었고 이 기사가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한 번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3년 3월 7일에 발행된 트루스아웃의 기후에 대해 국방은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더 자세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더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와 관련해 군과 외교부의 여러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협력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운 좋게도 훗날 아시아 연구소의 일원이 된 다니엘 가렛이라는 전직 외교관으로부터 친절한 메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43. 흥미롭게도 그리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당시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세뮤얼 J. 로클리어 3세 제독이 제 기사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 하버드와 터프츠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사상 처음으로 군 고위급 장교가 지구온난화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자주 이야기하는 다른 시나리오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안보 환경을 마비시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일기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성명은 앤드류 듀잇 교수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군 내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성명이 발표된 시기와 얼마 지나지 않아 로클리어가 군사주의자 해리 해리스로 교체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제가 쓴 글,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로도 작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독자를 확보한 또 다른 기사, 존 페퍼와 함께 쓴 글은 미국의 자생적 테러, 2014년 4월 7일, 포린 펄리시 인 포커스로 미국 인프라의 붕괴와 이러한 상황이 결국 미국을 무릎 꿇게 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고전문학에 관한 학술서 2권을 미국의 학술 출판사에 출판하려고 했을 때 받은 반응은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서울대 출판부에서 2권의 책을 출간했고 이후 다시는 미국에서 책을 출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344. 미국에서 책을 출판하는 것은 비밀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이 되자 저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것도 관리할 수 없고 회사도 창업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창업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허비한 셈이었죠. 다른 활동 없이 가끔씩 세미나를 여는 아시아 연구소가 최선의 대응책이었죠. 글쓰기는 제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분야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 심지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글쓰기는 저의 주된 활동이 되었고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의 정치, 안보, 경제에 관한 중요한 글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행정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 지 10년이 지난 후 저는 제 적성이 학술 논문이 아닌 저술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이후 코리아타임스는 제가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가 되었고
제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쓸 수 있었으며 제가 쓴 글에 대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빅터 차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과 같은 인사들을 둘러싼 심각한 부패에 관한 제 기사는 편집 없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미국, 아니 그 어디에도 게재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저의 분석은 나쁜 사람만 부각하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소위 진보 345 언론의 분석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을 1940년대 유럽에서 벌어진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정과 비교하며 그 부정이 훨씬 더 범죄적이라고 주장한 홀로코스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사이의 불편한 유사점, 알렉산더 크랩과 함께 미국의 특이한 죽음 제도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와 같은 직설적인 기사를 한국일보가 어떻게 게재하도록 허락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화석연료대서 노예제도의 제도적 범죄성과 화석연료의 범죄성을 강력하게 비유했습니다. 제가 쓴 미국의 사이코패스 정치 2019년 2월 2일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광범위한 정치적 부패에 대해 설명한 기사로 미국 정부가 민주당의 미약한 개혁을 일종의 혁명으로 포장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다른 어떤 진보적 언론도 그런 분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제 작업을 지지해준 한국의 용기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급한 수준의 괴롭힘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출처는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아시아에서 미국의 새로운 역할 2014년 1월 1일자이라는 글을 기고했는데 이 글에서 미국의 한국 내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미국의 안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미국의 역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보수적인 346 한국신문이 이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저의 견해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직후 여러 미국인들로부터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고 한국인들로부터도 다소 위협적인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저를 상대로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캠페인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집권하고 부시 정부에서 활동하던 극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은 후 괴롭힘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저의 태도는 그의 임기 4년 동안 오락가락했습니다. 때로는 극도로 위험해 보였고 때로는 반세계주의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희대 학교를 떠나며